네, 자 2021 과학 기자대회 두 번째 세션 넥스트 팬데믹 위기와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접속하신 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과학기자대회 참여 후기를 남겨주시면은요, 과학기자협회에서 모바일 쿠폰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유튜브 영상 화면 아래에 공지된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내년에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솔직한 의견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션, 이 세션에서는 방역 실태와 백신 개발이라는 두 개의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부 K방역 과연 성공했나를 제목으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장이신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욱입니다. 오늘 이 과학기자대회에서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매우 큰 영광입니다. K방역 과연 성공했나 실패했나 이런 거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더더구나 기자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제로 K방역의 성공 실패 여부를 결론적인 부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요 전 세션 마지막 부분에 이영환 과학기자협회장께서 말미에 얘기해 주셨듯이 이런 K방역의 성과, 성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어보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또 이 다가올 또 추가적인 next upcoming 팬데믹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다시피 여전히 팬데믹은 진행 중이고 평가를 하기에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또 위드 코로나라는 그런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와 돌아볼 수 있는 과학적 증거와 엠피리컬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평가는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방역의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한 모형을 좀 들여다본다면 우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WHO가 제기한 사용하고 있는 이 Strategic Preparedness and Response Plan이라고 합니다. 코비드-19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계획에 대한 평가 모형으로 총 11개의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있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평가 지표들이 지금 우리가 방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구체적으로 실행 목표로의 성격으로서 진단, 치료, 백신 공급, 그 다음에 보건의료 체계 네 가지의 측면에서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조금 더 현실적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들여다놓고 본다면 이런 지표도 가능하겠죠. 에피데믹의 유행의 크기가 얼마나 됐고 사망률, 진단 방법, 백시네이션, 사회적 거리두기나 효과적인 위기관리 소통, 보건의료 체계의 건전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본다는 그런 관점 하에서 우선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의 보건의료 지표를 좀 들여다봐야 또 새로운 걸 추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2억 2천만 명이 지금 감염자가 발생했고 47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염의 크기와 사망의 크기만큼 코비드-19의 직접적인 사망 이외에도 코비드-19 이외에 다른 질환으로 인한 사망, 그걸 초과 사망이라고 합니다. 초과 사망 역시 공식적으로 300만 명 이상이 지금 달하고 있다. 이것도 보고된 것만 그런 거고요. 보고되지 않은 그런 초과 사망률 크다. 즉 코로나19 이외에 그런 일반 질환에 대한 이 사망률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초과 사망률은 또 여기 지금 지도에서 보여드리다시피 색깔의 굵기에 따라서 지역적 차이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사망자 숫자와 신규 확진자 숫자를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위치 차지하는가 보면은
토탈이 그렇습니다. 한 9위 정도 신규 확진자나 치명률이 인구 100만 명당 9위, 치명률 퍼센트로는 9위 정도 돼서 나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코비드-19이란 이 보건학적 피해의 크기를 보면은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그래도 양호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과 사망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과 사망률을 좀 들여다보시면 이게 원래는 저건데 그 나라별로 보게 되어 있는데 초과 사망률 미국이나 영국이나 많은 부분들이 초과 사망률이 굉장히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마지막 지금 표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초과 사망률이 거의 큰 차이 없이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기간도 있을 정도로 초과 사망률도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굉장히 양호한 측면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초과 사망률은 크게 원인은 6가지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초과 사망이 반드시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사람 간의 이동이 적다 보니까 교통사고와 같은 인조리는 오히려 감소 효과도 있고 또 그 외에 이 독감이라든지 기타 호흡기 질환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감소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점이고요. WHO는 초과 사망에 대해서 좀 이제 의료 체계가 코비드-19을 대응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의료 체계가 붕괴돼서 그로 인한 초과 사망이 개도국의 중심을 해서 또 일부 선진국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해서 의료 체계 붕괴의 원인을 좀 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 사망은 반드시 꼭 증가하는 것만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는 감소 효과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비드-19 툴 액셀레이터라고 합니다. Access to COVID-19 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단, 치료, 백신, 의료 체계라는 관점에서 평가를 좀 해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시다시피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진단 기기 이 개발 회사들 즉 프라이빗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또 백신 내 공급에서도 결국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생산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모더나 공급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민간 프라이빗 섹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유니버시티나 아카데미 사이드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이 질병청이나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헬스 시스템의 영역과 그다음에 이런 이 코비드-19을 치료하고 이 자원의 액세스 알로케이션에 관련돼서 역할을 중요하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 제공자, 프라이빗 섹터의 바이오케미컬 인더스트리, 파마스티컬 인더스트리 그리고 보건복지부 같은 공공 부분이 같이 잘 온라인을 맞춰서 논의를 했고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사회 협조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시네이션 72% 정도 지금 1차 접종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지만 아직 2차 접종은 OECD 국가들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2차 접종률로는 아직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에 대한 형평성이 좀 공급이 좀 저하되어 있고 아실 거고요. 코백스 프로그램도 2022년에 들어서야 아마 금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개도국까지 공급될 예정이어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부분이 글로벌리는 도메스틱이 아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리 위드 코로나 가는 부분은 결국 2022년, 2023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 인과성 평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이거 표를 작성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망자 중에서 실제 인과성이 평가된 사례는 2사례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추가도 그동안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현행 백신 부작용이 사망자의 인과성 평가가 왜 이렇게 좀 낮은 듯이 보이나 해서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또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 체계는 백신 제조회사가 제출한 임상 3상 시험에 근거해서 보상자는 질병 목록과 범위를 한정해서 제조회사는 면책, 그다음에 이 정부는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있고 이 코로나19 피해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의 심의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백신 접종 승인은 긴급 사용 승인이고요. 또 백신 제조회사가 제출한 임상시험의 결과라는 것이 3만 5천 명 정도의 소규모에 대해서 임상시험이고 관찰기간도 작기 때문에 아주 희귀한 질환, 10만 명당 1명 생기는
혹은 6개월, 1년 후에 생기는 그런 만성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과학적 근거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또 현재 환자하고 주치의가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입증 책임, 즉 진단서도 준비해야 되죠, 검사도 해야 되죠, 진료비도 내야 되죠. 이런 입증 책임을 이 환자와 주치의가 거의 전적으로 지고 있는 것에 따른 문제점, 또 그런 반면에 업무상 질환, 과로사죠, 직업성 질환이나 환경성 질병의 이런 인과성 증명의 입증의 정도라든지 책임 문제를 지금 거기는 정부가 주도 입증도 하고 책임도 하고 입증의 정도도 낮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대비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은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해서 좀 특별하게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는 게 국민 입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입증 증명 책임을 좀 완화하고 입증 책임은 또 분담해서 정부와 같이 나눠 갖는 이런 부분들이 증명 책임의 완화론, 개연성 이론, 추정 이론 이런 부분들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요. 여타 법령에서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과학적 인과관계를 넘어가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요. 현재 인과성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WHO가 특별 관심 이상 반응 질병으로 이렇게 많은 질병들을 관심 대상 목록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 중에서 보상이 가능한 목록으로 언제든지 확대가 가능하고 연구 조사를 계속하면서 열려있는 목록이어야 되고 항상 업데이트돼서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과학적 조사와 역학조사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폐쇄적이고 목록이 없으면 무조건 인과성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혹은 백신 접종자에게 이해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에도 논란도 많습니다. WHO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을 전 세계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국가별로 정도를 표시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는 대로 한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간 정도고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의 크게 6가지 중에서 어디에 주로 의존해서 우리나라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냐면 개인의 마스크 착용하고 비즈니스, 영업 제한과 같은 비즈니스에서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책임의 강조 부분이 굉장히 크게 퍼센트로 나타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중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 6가지 항목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은 개인의 마스크 착용과 같은 희생과 소상공인의 자영업자들의 비즈니스의 영업 제한과 같은 피해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그만큼 여태까지 이어왔다는 것을 이 WHO 같은 전 세계 통계에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평가에 분명히 반영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거는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T의 경우 한국의 K 방역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성과가 있었고, 특히 작년 6월 이전에 초기 단계에서의 방역의 성과 부분이 K 방역의 성과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작년에 지금 4월, 5월까지 영국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 한국의 상황은 감염 커브가 알 수 있듯이 놀라운 것이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K 방역의 성과라는 부분은 단순하게 역학적인 조사라든지 3T에 근거했다기보다 건강보험과 같은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 이런 부분들, 전국민 건강보험의 이런 부분들, 아까 또 국민의 참여, 프라이빗 섹터에서의 진단기기 개발과 같은 이런 종합적인 이 참여와 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있고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자님들이니까 워낙에 잘 아실 것 같고요. 다만 좀 아까 오늘 과학자 대회니까 그 부분을 저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학자가 생각하는 지식과 생각은 대중이 생각하는 신념과 가치 체계와는 전혀 언어가 다르다. 과학자가 해야 될 역할은,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 과학자가 해야 될 역할은 대중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와 메시지를 스스로 개발하고 노력하고 참여하는 것이 과학자의 역할 중에 하나고, 또 그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번 코로나19에서도 잘 되지 않았던, 그래서 미스매치가 생겨서 오해와 불신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이 코비드 팬데믹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연대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국제사회에 그나마 유지되어 온 연대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5월 달에 있었던 세계보건총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WHO에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결론이 나지 못하고 미중 간의 패권 싸움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로 특별하게 결론 없이 끝난 그런 점도 여전히 불안한 요인입니다. 어찌됐건 코비드-19과 대응해서 파이널 위너는 잘 모릅니다. 만일에 이 나라별로 코비드-19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이 감염 예방과 통제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하게 될 것을 생각합니다. 확진자 숫자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사망자 숫자일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비드-19 이외에 추가 사망률, 초과 사망률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평가될 것이고 경제적인, 사회적인 피해와 충격의 크기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 코비드에 대응하면서 나라별로 또 글로벌리 보여줬던 사회적 자산, 연대가 상실되고 분열되고 또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인권 문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 같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가 되어야만 이러한 이 코비드-19 대응에 대해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제사회는 냉정한 것 같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장면 사진 하나 찍은 건데 여전히 안전보장이사회 그중에서도 미중 강대국의 패권에서 보건 문제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논의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게 연대의 기회를 삼을지 혹은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좀 더 피해가 커질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의 소중한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과학기자협회 부회장이신 조동찬 SBS 의학 전문 기자님께서 좌장을 맡으시고요.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님, 이준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과장님, 임소영 한국일보 차장님, 그리고 발표하셨던 최재욱 위원장님께서도 함께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김윤 교수님께서는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에 못 오셨기 때문에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장을 맡으신 조동찬 부회장님께 마이크를 전달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세션 K방역 과연 성공했나 진행을 맡은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방금 발표를 해주신 최재욱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 교수님이시고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위원장이시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컨설턴트시죠. 코로나 컨설턴트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단한 우리나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분인데 지금 중요한 부분을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예방 백신 우리가 백신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 반면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단호하게 닫아놓고 있는 부분을 아주 냉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저희 기자들도 잘 새겨 들어야겠지만 전문가분들도 좀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분들 막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생기면 백신 맞고 교통사고 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코로나19 우리가 이제 과연 수치로만 보면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뭐 성공인데 우리가 물음표를 단 거는 코로나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 그리고 이게 국제적으로도 약한 고리에서 먼저 무너지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것일 것이다라고 전반적으로 진단해 주셨고요. 두 번째 토론자는 우리 보건복지부의 이준규 과장님인데 보험급여과 과장님입니다. 고려대 의대를 나오셨고 예방의학과 전문의이시죠. 근데 왜 보험급여 과장이 왜 K방역 여기에 나와서 발언하시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K방역의 핵심인 모든 의료는 이것이 보험급여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중요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K방역의 성과로 알려지는
치료센터의 급여라든가 앞으로 향후 있게 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의 첫 단계로 알려지는 재택 치료도 수가와 어떻게 관여되느냐에 따라서 이 중요도 그리고 의료진의 참여도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을 사실은 관장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네,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준규 과장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저희 조동찬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건강보험에서 이제 보험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의료 행위들의 수가를 결정하는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와 이 저희 보험 쪽의 관계를 좀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전체 그 코로나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미치진 못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건강보험과 코로나가 어떤 관련이 있었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잠시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 코로나가 작년에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강력한 격리와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이제 환자를 케어하는 관점, 이제 환자 측면에 확진자 측면에서 보면 확진자가 그 환자라는 관점으로 이제 병원에 격리를 하고 이제 그 치료를 하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이제 병원들 입장에서도 처음에 이제 소수가 발생했을 때의 관점과 이제 대량으로 환자가 특히 이제 대구의 처음 1차 유행 때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 왔던 2차 유행, 그다음에 겨울에 왔던 3차 유행을 겪으면서 병원들이 평상시와 같이는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기존에 이제 그 어떤 환자를 보는 수가만으로는 그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강보험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실은 기존에 있지 않던 수가들,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 어떤 수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어떤 논의나 이런 부분이 충분한 논의는 없었지만 워낙 긴급해서 저희가 그때 많이 만들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격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음압 격리했을 때 대부분 다 의료진이 레벨 D 그 보호복을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련된 어떤 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비용에 대한 보상을 좀 충분히 해야 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방역 이 K 방역의 한 축인 의료적 현장에서 그가 어떤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건강보험이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상은 건강보험 수가라는 것이 그 의료 현장, 병원, 우리도 통상 알고 있는 이제 의원이나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워낙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환자 중 확진자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이제 생활치료센터라고 해서 의료기관이 관리는 하지만 사실은 병원이 아닌 곳도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희가 아까 이제 그 조동찬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기에도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가를 만들어서 저희가 환자당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를 저희가 이제 제공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좀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제 현재 통상적으로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저희가 수가가 없었던 부분들을 계속 만드는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꽤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 같으면 상당히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었을 텐데 이제 코로나 사태라는 것 때문에 이게 논의가 급진전되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재택 치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재택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의 가장 좀 핵심 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확진자이지만 건강 상태가 양호한 분들은 댁에서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의료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형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끝나게 될지 저희가 명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관점에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이제 언젠가 이제 좀 정리가 되겠지만 또 다른 이런 팬데믹이 왔을 때 건강보험이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의료기관들이 의료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런 팬데믹 상황,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낙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 어떤 법적으로 되어 있는 논의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보고가 되는 이런 형태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이제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재난적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떤 프로토콜을 가지고 건강보험도 자연스럽게 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아직은 최재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지금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면밀히 지금 상황을 보면서 이제 방역 당국이 실제로 이제 질병청을 중심으로 이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복지부가 중수본이 그걸 서포트하면서 의료적인 부분, 의료 자원의 동원을 같은 것도 지금 적절히 하고 있고, 물론 백신을 포함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한 축인 의료 자원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실 상당한 새로운 시도였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사실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이런 아까 생활치료센터나 재택치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는 개념이었는데 이걸 이제 보험 급여로 집어넣으려면 상당히 어려운 심이 많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좀 질문을 드리겠지만 치료제도 그렇습니다. 항체 치료제, 무슨 치료제 이런 것도 보험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은 상당히 급하게 정해야 됐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냥 질문을 통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임소영 한국일보 산업부 차장님이시고요, 한국과학기자협회 이사님이 언론에서 바라본 K방역에 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일보 정책사회부 임소형 차장이고요. 일단 여기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언론인으로서 제가 보는 K방역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일단 저는 비전문가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접하는 우리 K방역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좀 가볍게 출퇴근길에 저는 보통 지하철을 타는데 항상 코로나 유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하철이 한산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출근길에. 근데 그러니까 코로나 유행 전이나 지금이나 자리 잡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지하철 환경을 한번 그러니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불특정 다수가 불가피하게 얼굴을 마주보고 있고, 그리고 창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보통은 창문을 열 수가 없고 운행 내내 닫혀 있는 밀폐 공간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누군가 이제 내 옆자리나 내 옆에 옆자리에서 기침을 계속하면 솔직히 저는 찝찝합니다. 근데 이런 환경을 당국은 한 번도 사적 모임 그러니까 인원 제한을 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대중교통 중에서 유일하게 사적 모임 그러니까 모임 인원 규제가 있는 곳을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택시죠, 택시. 근데 우리가 택시를 탈 때 보통 함께 타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한 번이라도 자주 보는 사람들이랑 주로 택시를 타지,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택시를 타는 적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좀 이상한 상황이겠죠, 그거는. 근데 택시는 가만히 생각하면 창문도 자유롭게 열 수 있고, 또 내부에는 요즘에는 택시도 잘 돼 있어서 손소독제도 많이 비치가 돼 있는 차량도 있죠. 그래서 지하철보다 감염 가능성이 훨씬 낮으리라는 거는 비전문가인 저도 알겠고 대부분의 국민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지하철보다 택시에 훨씬 더 엄격한 방역 조치가,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 번도 정부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그래서 아까 최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 슬라이드 중에 제가 미리 받아서 공부를 해봤을 때는 아까는 교수님께서 살짝 넘어가셨는데요. 미국 CDC, 그러니까 질병 관리통제본부죠. 거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원칙 중에 be right이라고 정확도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많이 와 닿았는데,
방역 정책을 얼마나 국민이 믿을 수 있는지는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 정확한 근거를 댈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해외 방역이 좀 부족했다는 점을 좀 말을 하고 싶어서 이제 이 얘기를 꺼낸 거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제가 코로나 취재에 합류한 지 제가 이제 3차 유행 직전에 합류를 했는데 그때 전일 그때 즈음에서일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방역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그 밤 9시 규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뭐 9시까지 노래방이나 식당은 9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문을 닫거나 포장이나 배달만 하거나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창 기자들이 했던 질문이 그러면 9시라는 기준, 시간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냐는 질문이 제 기억에 많았던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돌아온 답변이 그러니까 2차 갈 시간이 그쯤 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직장 끝나고 직장인들이 약속 잡는 시간이 7시에서 8시 정도니까 1차로 밥을 먹고 2차로 이동하는 시간, 다른 식당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9시쯤 되니까 그래서 문을 닫으면 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경험치에서 나온 게 과학적인 근거라고 볼 수 있을지는 뭐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살짝 좀 어안이 벙벙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더 당황스러웠던 거는 그 이후에 9시가 10시로 바뀌었어요. 언젠가부터. 근데 그때도 왜 9시랑 10시가 뭐가 다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뭐 영업 허용을 한 시간 늘리는 거는 자영업자분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반영을 한 거다. 이제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1시간 영업시간을 늘린 건데 실질적으로 9시에 문 닫는 거랑 10시에 문 닫는 거랑 그게 큰 차이를 느끼는 자영업자분들이 있었을까는 의문이 남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기준이 사적 모임 4명. 그리고 4명까지 모여도 되고 5명은 모이면 안 되고 거기서 4명, 5명의 차이가 과연 뭘까? 이것도 역시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명확한 답변을 저희는 듣지 못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해하기 힘든 숫자들의 그 향연이 계속됐죠. 추석 연휴에 좀 결정타를 이뤘는데 오후 6시 숫자가 나왔고 6시 이전엔 4명, 6시 이후엔 6명. 그리고 이게 또 추석 연휴 때는 접종 완료자 4명 포함해서 가족은 8명. 공교롭게 다 짝수긴 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이렇게 다양한 숫자들이 오히려 방역 수칙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었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이런 혼란도 일으켰다고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일일이 이 상황마다 지키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또 여기 결혼식장 인원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49명, 99명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는 한 번도 근거가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런 규제에 필요한 근거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주로 많이 이동을 하고 또 언제 어디로 많은 인원이 모이고 이런 경향성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이제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 있어야지 근거가 명확히 제시가 될 텐데 근데 사실 정부는 제시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런 동선 데이터를 시간대나 장소나 뭐 인원에 따라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실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내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어느 특정 장소에 들어갈 때 QR코드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찍고 들어가는 게 이제 일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대에 몇 명이랑 같이 가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그러니까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그런 데이터만 잘 활용을 해도, 활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거 기반의 방역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K 방역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김윤 교수님 오셨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님이시고요. 현재 대통령실 산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고 그 토론하실 때 그 얼마 전에 발표하신 우리나라 초과 사망률 지금 최재욱 교수님의 발표자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좀 합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최재욱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고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K 방역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점수를 좀 후하게 줘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적은 수의 확진자 수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고 뭐 그 결과 사망자의 숫자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조치에는 모든 방역에는 사회적 비용, 경제적 비용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러면 우리가 방역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을 썼을까?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비용은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코로나19와 싸우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은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말고도 정부가 우리가 1차 유행 때 잘했던 신속한 확진 검사, 철저한 역학조사, 광범위한 접촉자의 격리라고 하는 수단이 있고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사람들을 잘 치료하는 치료 체계를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한 수단인데요.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의 K-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처음에는 보상을 해줄 생각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는 외국의 수십 분의 1인데 우리가 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은 우리나라의 수십 배의 확진자에 달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수준에 비해서 그리 낮지 않습니다. 네. 더 문제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식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집중시키는 방식이었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우리 사회의 약자인 거죠. 그러니까 약자에게 피해를 집중시키는 방식이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임소영 기자님께서 그 지하철 얘기를 하셨는데요. 외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사람들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것과 레스토랑이나 바가 문을 닫는 것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근은 다 하고 식당이나 카페만 문을 닫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담을 외국은 전 사회가 나눠서 지는 방식이었던 반면에 우리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그걸 집중해서 지는 방식이고 그래서 효과가 없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높이고 그러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지는 부담은 더 커지는데 예를 들면 대기업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큰 기업들은 아무 피해를 입지 않고 그냥 낮은 확진자 수의 수준이라는 그 뭐랄까 사회적 방역의 과실을 향유하는 굉장히 불평등한 방식의 거리두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비용을 사회적 약자가 다 짊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작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효과가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4차 유행 시기만 해도 벌써 2달 반 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의 환경이 바뀌고 그 전에 쓰던 무기가 효과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낡은 무기, 피해는 더 누적돼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무기를 고집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세 번째 문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한 방역 방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는 규제를 하면 전 국민, 전국에 있는 모든 식당, 모든 PC방,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다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도대체 몇 건의 집단 감염이 생겼을까요? 대한민국에는 약 한 80만 개, 60만 개에서 80만 개 정도의 식당이나 카페가 있습니다. 올해 1월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10만 건당 3건입니다. 그러니까 99,997개의 식당이나 카페가 나머지 3곳에서 발생한 감염 때문에 영업시간을 제한받고 매장 내에서 음식을 팔지 못하고 심지어 뭐 문을 닫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방식은 대단히 비효율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처럼 우리나라에 수십 배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10만 곳당 3곳이 아니고 10만 곳당 30개, 100개, 1000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체로 문을 닫는 게 효과적인 방식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소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나라라면 사실은 우리한테 적합한 방식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방식을 외국에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중심의 방역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다. 굉장히 사대주의적인 방식으로 방역을 했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근거가 없는 방역을 해왔기 때문에 생긴 일이기도 하다. 만약에 정부가 한 번이라도 역학조사의 효과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비교해서 어느 게 더 효과적이었는지, 어느 게 더 비용 대비 효과적이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한 번이라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다면 2년 가까이 사회적 약자들을, 사회적 불평들을 심화시키는 방식의 이런 방역을 기계적으로 반복해 왔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 피해 중에 하나는 초과 사망입니다. 물론 아이들의 학습 결손이나 그 노인이나 장애인의 돌봄의 공백 같은 것도 있지만요. 이제 초과 사망은 과거 3년 또는 5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었냐라고 하는 것으로 따집니다. 3년 전 자료를 쓰느냐, 5년 전 자료를 쓰느냐, 작년의 사망자 수를 어떤 통계적인 방식으로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은 달라집니다. 초과 사망이 없다고 나온 결과가 있는 반면에 뭐 초과 사망이 7,000명, 8,000명이라고 하는 결과도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과 사망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없었다고 하는 연구 결과보다는 있었다고 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초과 사망의 절대적인 숫자보다 그 초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의 사람의 숫자와 코로나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의 그 상대 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이유로 다른 국민들이 더 많이 죽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영국 의사협회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올해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교수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네,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코로나 사망자 대비 비코로나 사망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4배, 코로나 환자보다 4배나 더 많은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물론 그 숫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초과 사망의 내용을 이제 잘 뜯어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노인과 저소득층에서 그 대부분의 초과 사망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그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 확진자 숫자,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저소득층이 다른 이유로 죽는 것을 방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이상 지속돼서도 안 되고 이제까지의 K-방역에 대한 그 K-방역의 성패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빠르게 좀 토론을 이어가 볼 건데 이 문제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갈게요. 예방 백신 그 부작용 열어놓다고 하셨는데 임성 기자 연이어서 근데 기자로서는 또 부작용 보도하는 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혹시 이런 보도가 백신 접종률을 떨어뜨릴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재욱 교수님, 그다음에 임성 기자 이렇게 차례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예,
백신 접종 이상 부작용에 대한 보도는 이거 관계없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사례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백신 접종 후에 이런 부작용과 이런 부분들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도 하고 사례도 수집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전환해서라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끌어안아서 조사를 적절히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도 기다릴 거고 불만이 없을 텐데 지금은 단적으로 한다는 그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어차피 그렇게 안 해도 지금 면이어서 매일 뭐 이런 사례 저런 사례 매일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불안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항상 현장에서 그게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초반에는 사실 신고만 들어와도 접종 후 사망했다, 접종 후 입원했다 이런 게 신고만 들어와도 다들 보도를 하는 분위기였던 게 맞는데 요즘은 조금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신고만으로는 보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방역 당국으로서도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시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신고를 받고 어떤 뭐 사망자나 피해자가 생겼을 때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은 시점 그때에 보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어쨌든 뭐 이게 그러니까 부작용 보도나 사망 보도는 어쨌든 다른 분들한테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례 하나 한 건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는 뭐 언제든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네. 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네. 될까요? 하시죠. 그러니까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 이제 너무 민감하게 보도하고 많은 양이 보도되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보도의 내용이나 방식이 개별 사례를 소개하는 것보다 현재 우리나라가 백신 이상 반응을 다루는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보도가 안 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백신 이상 반응을 백신과 인과성이 있는 부작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인과성 있다, 인과성 없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두 개로 나눠서 잘 모르지만 인과성의 가능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 나눠 놓고 대부분의 사례들을 잘 모르겠지만 인과성이 낮은 것 같아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넣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약속한 치료비 지원도 하지 않고 또 새로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관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모아서 분석하고 새로운 이상 반응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외국에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인정해주고 외국에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우린 인정 안 해. 라고 하는 그리고 불확실한 부분도 사실상 인정을 안 해라고 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반성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질병관리청이 브리핑을 할 때 거기에 대동하시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획일적으로 아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영향이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기자들도 더 정신을 차려서 보도해야겠지만 전문가 내에서도 그런 식의 획일적인 그러니까 인정된 거 아니고는 다 아니다라고 발언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는 것에 대한 경고는 기자들이 경고할 수는 없거든요. 전문성이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김윤 교수님이 지금 현재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맞지도 않고 너무 큰 희생이 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평가를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그것도 후하게 점수를 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재욱 교수님 의견 먼저 듣고요. 그리고 우리 이준규 과장님 얘기 들을게요. 네, 뭐 전적으로 김윤 교수님 말씀에 동의 드리고요. 좀 아까 인과관계 부분도 100% 동의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똑같은 얘기고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제가 꼭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작년 3, 4월에 사회적 거리두기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면서 얘기될 때 저도 그중에 굉장히 역할을 나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의사협회하고 전문가단체에서 거리두기에 대한 각각의 학교, 직장, 각각의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크게 리마크를 단 게 있었어요. 이미 과학적 증거와 역사적 그런 히스토리컬 에비던스가 명확한데 진짜 맥시멈 길어봐야 6개월 이상
지나면 효과는 반분하고 떨어지니까 6개월이 도달하는 시점이 작년 11월쯤 되면 대안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하나하나 다 달아놓고 레퍼런스 달아놨었는데 작년 10월, 11월부터 논의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유지만 됐습니다. 간신히 그나마 유지하다가 이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나오면서 박살나게 속된 말로 그냥 당한 거라서 이 부분은 이제는 시점 위드 코로나라는 걸 전제로 해서 사회적 거리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그런 고민과 개편과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역 당국 전반을 대표할 수는 없고 이제 오늘 말씀 주셨던 건 이제 그 건강보험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회적 거리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정부 내에서도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초반에 전문가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상황 자체를 이제 처음 접하다 보니 정책적인 부분을 아예 100% 근거 기반으로 가기에도 사실은 좀 정책적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초반에 이제 델타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이제 김윤 교수님께서도 그러시고 이제 최재욱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그 한계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 어떤 피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단계를 올리면 분명히 또 확진자 수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액션을 취하면 그러니까 인터벤션을 그러니까 중재를 하면 반응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델타로 전환이 되면서부터는 더더군다나 이제 그 사회적 비용이 들면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의 내부적인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이제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 관련된 관점으로 정부도 좀 다소 좀 느려서 이제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좀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장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2주 동안 할 거를 발표하는데 정부는 이제 완화가 아니라 당분간 계속 4단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확진자가 이렇게 역대 최고잖아요. 이런 불안함, 이런 확진자가 많은 상황에서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말고 어떠한 대안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드는데 김윤 교수님, 최재욱 교수님 말씀 간단히 듣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에 확진자 수의 증가를 이동량의 증가와 연휴로 돌리고 있는데요. 사실 추석 연휴 직전에 방역망 내 환자 발생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로 분류되고 격리된 사람 중에서 나오는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 중에 몇 %쯤 되느냐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크면 클수록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새로운 감염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추석 직전에 30%대로 그 숫자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그 숫자가 몇 %였냐면 70%, 높을 때는 80% 가까이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확진자 수의 증가 추세는 실제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서 예측을 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방역망 내 바깥에서 발생하는 감염의 숫자의 확진자의 비율에 훨씬 더 강력한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가 아니고 보건소의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를 강화해야 되는 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전체로는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에 발생되는 규모나 상황을 놓고 볼 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치사율과 치명률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의료 체계, 의료 공급자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거를 지금에도 빨리 고민해서 또 그리고 의료보험이라는 건강보험이라는 걸 통해서 서스테이너블하고 매니저블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 가는 것이 이 문제가 위드 코로나라는 장기적인 과제를 해결나갈 수 있는 근본이 인프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점에 집중해서 좋겠고요.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주 상징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질병청이 혹은 중수본이 브리핑할 때 그 브리핑의 순서 좀 바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신규 확진자 숫자 얼마고 보다 오늘의 확진자 숫자보다 그것보다는 사망자가 얼마고 치명률은 얼마인데 병상수는 어떻게 되고 지금 잘 유지되고 있고 사망률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와 위에 대한 위기소통에 대한 두려움부터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위기소통에 대한 부분도 먼저 바꿨으면 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자 방금 그러니까 위중증과 치명률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외에 다른 질환까지 다른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까지 극단적인 선택 포함해서 그러려면 전반적인 의료 체계 그러니까 지금 뭐 이준규 과장님 여러 생치센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획기적인 것들을 다 뭐 주도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의료 체계 그러니까 정부의 그런 중점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임소영 기자 우리 지금 전문가분들 전부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안 된다 그리고 지금의 확진자 수 이렇게 발표하는 거 안 된다는데 우린 언론은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자로서는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확진자와 관련돼서는 이제 중증 환자 중심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어떤 한 병원에 국한돼서 한다기보다는 십시일반 전국에 있는 병원들이 미리 병상을 확보해 놓고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방향 형태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 그러니까 3차 유행 때 저희가 그 수도권에 있는 그 종합병원들 이상에서 이제 1% 중증 병상을 확보했던 것을 이제 비수도권까지 저희가 확대하고 있고 이제 필요한 경우 이제 저희가 그렇지만 이제 그 환자의 추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환자가 좀 줄어들거나 병상 가동률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 이제 그 일반 환자도 어쨌든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유지 가능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저희가 의료 체계가 작동 가능하면서도 코로나 환자가 컨트롤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병상 확보를 하기 위한 것들로 지금 검토를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고 안전한 병상 확보 그러니까 그 좀 그 안정적인 병상 확보와 그거와 함께 같이 일반 환자,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닌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을 아까 그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병청과 복지부 중수본, 중대본이 발표하는 사망자, 확진자 수를 위주로 발표하는 지금의 브리핑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데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직접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어쨌든 그 연장선상으로 저는 일단 코로나를 다른 감염병과 비교하는 방식의 뭐 어떤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코로나에 붙잡혀 살 수는 없으니 뭐 예를 들면 우리 항상 얘기하는 독감과의 비교도 가능하도록 사망률이나 치명률 데이터를 비교를 해본다든지 특정 기간에 대해서 뭐 독감은 어땠는데 코로나는 어땠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방식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가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를 좀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그러니까 그 아까 김민 교수님께서 K 방역에 대해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점수를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K 방역이 점수를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이제 시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국민들하고 소통을 잘 하느냐가 K 방역이 정말 절반의 성공이 될 거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제 K 방역이 위드 코로나로 얼마나 잘 전환하느냐가 마지막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발언으로 최적 교수님 30초, 김윤 교수님 30초 드릴게요. 예. 예, 30초 동안에 딱 두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9시, 10시 지하철은 개느냐 이런 모든 부분 다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만드는 일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사회 각계에서 그동안 논의되지 못했던 예를 들어 병원에서의 환기 문제, 동선 분리 문제를 설계를 반영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많은 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많은 사회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부분들을
건강보험공단이든 의료건축법이든 많은 사회 공공 부분에서 받아들여서 서스테이너블하고 제도화될 수 있는 거를 잊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코로나 끝나면 다 잊어먹고 다 없어졌다 그러면 다 또 도루묵이니까 그런 부분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신경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인 교수님. 네, 간단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는 지금 하루 확진자 집계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집계를 일주일 단위로 하시는 게 현재 일별 변동을 볼 때도 더 적합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매일매일 집계를 안 하면 언론도 매일매일 확진자 수를 공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확진자 수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덫에서 벗어나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한 30초를 쓰려고 했는데 10초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재택 치료를 이제 협력병원을 마련하는데 그 안에 어떤 지자체요, 대학병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맞지 않다. 대학병원이 그러니까 대학병원은 그야말로 치명률 위중증으로 가면 상급종합병원은 그런 환자를 봐야지 재택 치료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 자원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해야지, 그런 부분은 정부 쪽에서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띤 시간이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